오즈, 성해나. 그 여름 나는 구에서 주관하는 주거 사업의 세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독거노인의 남는 방을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주는 하우스 쉐어링 사업이었다. 입주 희망 신청서에는 값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혼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이라 성미가 까다로워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나를 보며 구청 직원은 넋두리 하듯 중얼거렸다. 어르신들 성질에 질려서 계약을 중도 파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곤란해지는 건 중간에서 실무 처리하는 우리거든. 직원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겐 주거 환경이나 집주인의 성정을 따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해 봄에 나는 질식사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본 건 그때가 두 번째였다. 엄마가 반년간 기거했다는 정선의 모텔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6평 남짓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스페이드 문양의 비키니 옷장이 한쪽 벽에 세워져 있었고 녹아내린 장판에 타담한 번개탄이 4개 놓여 있었다. 모텔 사장은 그 방에서 3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2 남자와 엄마. 김미지. 죽은 여자 이름이 정말 김미지 맞아요? 오염된 장판을 변상하라는 사장에게 나는 재차 물었다. 내가 알던 엄마는 그런 곳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할 사람이었으니까. 라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을 세워 매니큐어를 정리하고 화장실 손잡이도 크리넥스 티슈로 여러 번 문질러 닦아야 겨우 잡던 엄마가 토굴 같은 방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좀처럼 상상되지 않았다. 사장은 비키니 옷장에서 인조 가죽으로 된 숄더백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 안엔 크리넥스 티슈와 색이 달린 립스틱 2개, 그리고 전당포 상호가 새겨진 라이터가 한 움큼 들어있었다. 외조모의 귀금속 가게를 담보로 잡은 것이 시작이었다.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타고 다니던 세단을 팔고 종신보험을 해약해 돈을 구하고 그마저 떨어졌을 때는 휴대폰과 입고 있던 명품 바지까지 전당포에 맡기며 돈을 마련했다. 죽어서도 돈이 드는구나. 엄마의 장례비와 밀린 모텔비를 정산하며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와 남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사채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빚은 고스란히 내게 돌아왔다. 카드 회사에 전화를 돌려 신용 한도를 최대로 올리고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전세집에 보증금을 뺀 후에도 원금은 끝내 상환하지 못했다. 집을 내놓은 뒤 나는 강북에 사는 이모 집에 들어갔다. 이태 전 재혼한 이모는 학원 강사인 남자와 그가 데려온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모부라고 불러요. 이모보다 2살이 많다는 남자는 친절했고 늘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를 대했다. 그의 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이좋은 부녀였고 이모가 늦게 퇴근하는 밤이면 둘이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야식을 시켜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넉살 좋게 나를 챙겼다. 하라씨도 우리랑 같이 극장 갈래요? 하라씨도 이거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데. 내가 사양하면 그들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다가가긴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다. 2 사람과 달리 이모는 자주 석연치 않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곤 했다. 그 집엔 방이 2개뿐이었다. 안방은 이모 부부가 썼고 화장실 옆 작은 방은 남자의 딸이 썼다. 작은 방을 내게 양보하자는 남자를 향해 이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됐어. 어차피 잠깐 있다 갈 건데. 며칠 후 남자는 실내용 텐트를 하나 사와 거실에 설치했다. 이모의 집에서 지내는 줄곧 나는 텐트 안에서 생활했다. 텐트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 이모가 불쑥 텐트 안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다. 너 요한이 돌잡이 때 뭐 집었는지 기억나니? 이모는 물었다. 이모의 시모가 갑작스럽게 방문했던 날이었다. 경북 상주에서 올라온 남자의 어머니. 나의 사돈 어른은 거실에 자리 잡은 텐트와 그 안에 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다. 사돈 어른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차는 소리를 나는 텐트 안에서 전부 들었다. 복주머니 집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먼 데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참 좋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요한이 복되게 살아가길 기원했어. 죽은 내 이모부도, 외할머니도, 너희 엄마도. 내가 동생 안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기억하니? 그 사진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모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고 이모는 말했다.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라야. 대답 대신 나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렸다. 이모와 나 둘이 있기에 텐트는 비좁았다. 이모가 마련해준 보증금으로는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었다. 하우스 쉐어링 공고를 보고 무작정 구청에 찾아간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걱정스럽게 나를 보는 구청 직원에게 신청서를 내밀었다.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건 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내가 하우스 쉐어링을 했던 집은 북아현동에 있는 연립주택이었다. 부엌을 겸한 거실을 끼고 2개의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평수의 투룸. 그 집에 할머니 혼자 살았다. 이복례. 구청 직원이 일러준 집주인의 이름은 그러했다. 그 할머니는 신청 안 한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넘겨주며 구청 직원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워 삼겼다. 원래 사람이랑 어울리길 성가셔하는 어른이거든. 복지과 직원들이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할머니가 제출한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공란이 많은 신청서였다. 혼인 여부도 부양가족 인적 사항도 전부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채워져 있는 항목은 질병의 유무를 묻는 피고란이었는데 그 칸에 볼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2년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술 받음. 가끔 호흡곤란이 올 때가 있나 봐요. 직원은 비고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다. 아가씨는 담배 안 피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 깔끔하고 깐깐한 노인이라 호흡장애 외에는 신경 쓸 만한 게 없을 거라고 직원은 덧붙였다. 이복리 할머니의 집은 무악산 아래에 있었다. 한 손엔 타투 머신과 니들, 잉크를 넣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옷가지를 넣은 캐리어를 끌고 할머니 집으로 통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노상의 과일 트럭에서 자두를 팔고 있었다. 빈손으로 가기 못해 멈춰서 자두를 한 봉지 샀다. 봉지 입구에 코를 대자 달고 향긋한 냄새가 푹 풍겼다. 벌써 여름이네. 폴로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근린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셔틀콕이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할머니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움푹 들어간 초인종은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계세요? 부르며 한참 문을 두드리자 누군가 문 밖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은발의 노인이었다. 이복리 할머니?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다. 할머니의 외양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키가 크고 뼈대가 가는 체형에 짙게 그린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강한 인상을 풍겼다.
할머니는 목이 다 덮이는 반팔 터틀넥을 입고 있었다. 날이 더웠는데도, 날이 무더웠는데도 그녀는 더운 기색 없이 연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짐이 그것뿐이냐? 할머니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나를 훑어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노골적이고 집요한 시선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눈길을 거두고 들어오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집 안에 들어서자 향내가 은은하게 풍겼다. 줄기를 떼어낸 꽃을 거실에 말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였다. 분홍 보자기 위에 펼쳐놓은 꽃들은 색도 종류도 다양했다. 베란다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꽃들이 모양을 바꾸며 흩어졌다. 생각보다 좁구나 생각하며 나는 집안을 조용히 누볐다. 금성 냉장고와 브라운관 TV, 흰 레이스천을 씌운 비닐 소파. 옛날 통속극에 나올 법한 가구들이 집안 이곳저곳에 정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오래된 세간 틈에서 유독 튀었던 건 거실 중앙에 놓인 나비장이었다. 자개로 만든 모란이 겉면에 장식되어 있고 세 칸의 서랍마다 나비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장. 볕이 들어올 때마다 자개 장식이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정신사납게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라. 이곳저곳 서성이는 나를 향해 할머니가 소리쳤다. 눈치를 보다 소파 왼편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누군가와 어울리길 성가셔하는 사람. 구청 직원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소파의 끝과 끝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는 정면을, 나는 스마트폰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저 꽃들은 왜 말려놓는 거예요? 침묵 끝에 내가 먼저 말문을 뗐다. 할머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파 만들려고.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 동네는 분리수거 배출일이 언제인지, 도울만한 집안일은 있는지, 주방 기구나 세탁기를 함께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았다. 할머니의 집에서 6개월을 살기로 계약한 이후였다. 막역한 사이는 되지 못해도 한 집에 사는 동거인으로서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살갑게 질문을 던지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계속되는 질문에도 할머니는 대답 없이 침묵만 유지했다. 나는 구청 직원에게 전해들은 할머니의 심장 질환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같이 병원에 가거나 제때 약을 챙겨드려야 하거나 그런 것들요. 그 물음에 내내 말이 없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적적하고 사람 손이 필요해서 세입자를 들인 게 아니라 그녀는 싸늘한 눈길로 나를 보았다. 이걸 하면 보조금이 나온대서 그래서 하는 거다. 사나운 얼굴로 할머니는 못 박아 말했다. 그녀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내게 적시했다. 식사는 알아서 해결할 것. 허락 없이 사람을 들이지 말 것. 벽체가 얇은 집이니 통하는 작은 소리로 할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방에는 들어오지 말 것. 할머니는 마지막 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너 혹시 담배도 피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 그럼 됐다 말하며 나란히 붙은 두 개의 방 중 왼편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저기가 내 방. 방문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훅 밀려왔다. 오래간 창고로 썼다는 방 안에는 말려놓은 고추며 둘둘 말아놓은 전기장판, 녹이 쓴 빨래 건조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채반에 벌려놓은 고추를 거실로 옮겨놓으며 할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고추를 모조리 치우고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켜도 냄새는 빠지지 않았다. 보조금이 뭐라고 괜한 일을 벌여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코를 움켜쥐었다. 주변을 정리하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할머니는 이불과 요를 꺼내와 내게 건넸다. 인견으로 짠 얇은 여름 이불이었다. 100이면 말해라. 매트리스 구해다 줄 테니. 무심하게 말한 뒤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갔다. 얼떨떨해진 채로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있었다. 캐리어 손잡이에 노상에서 산 자두 봉지가 걸려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여전히 달고 향긋한 냄새가 났다. 할머니와 함께 먹을까 고민하다 그만두었다. 괜한 일을 버려서는. 할머니가 응얼거리던 말이 계속 속에서 맴돌았다. 말린 고추 냄새가 나는 방 안에 앉아 자두를 하나씩 꺼내 먹었다. 이젠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한 입 크게 자두를 베어 물며 중얼거렸다. 덜 익은 자두는 시고 떨궜다. 할머니의 요구대로 나는 눈에 들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집안에선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고 식사는 편의점이나 방 안에서 조용히 해결했다. 욕실이나 주방을 쓴 뒤에는 휴지나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이 훔쳐내곤 했는데 잠결에 화장실에 들을 때에도 무의식 중에 물기 없는 세면대를 닦아내 흠칫 놀랄 때가 있었다. 이모의 집에서 지낼 때 들어버린 습관은 그새 내 몸에 각인처럼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수도승처럼 조용히 생활했다. 그녀와 나는 하루에 3마디 이상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문을 닫을 때는 소리나지 않게 닫아라. 설거지한 그릇은 제자리에 두어라. 같은 다분히 형식적인 대화였다. 그 집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어디선가 매트리스 하나를 구해와 내가 지내는 방에 힘겹게 설치해 주었다. 주워온 것이 분명한 낡고 지저분한 매트리스였다. 그나마 멀쩡한 걸 골라왔는데 모양새는 이래도 쓸만할 거다.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는 매트리스에 가만 누워있으면 할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다. 쌕쌕 하고 가쁘게 숨을 뱉는 소리였다. 숨소리는 주로 새벽에 들렸고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 한참을 뒤척여야 했다. 옆방으로 가 할머니의 병색을 살펴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그녀가 내게 엄포했던 사항들을 떠올리며 쉽게 발을 뗄 수 없었다. 쌕쌕 하는 천명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그럴 때면 나는 캐리어 깊숙이 숨겨놓은 담배를 꺼내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할머니의 호흡 곤란이 잦아들 때까지 연립 앞놀이터에서 천천히 담배를 태웠다. 서로의 생활에 발을 담그지 않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명분으로 그리고 할머니의 호흡 곤란이 잦아들 때까지 연립 앞 놀이터에서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서로의 생활에 발을 담그지 않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명분으로 한시적 동거하는 것. 그렇게 호의도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할머니와 나는 한 집에서 살아갔다. 에어컨이 없는 집은 한낮엔 견딜 수 없이 무더워 그 여름 내 나는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했다. 유독 습한 8월이었다. 찬물을 끼얹고 나와도 얼마 안 있으면 불쾌할 정도로 온몸이 끈적해졌다. 또 씻었냐?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를 향해 할머니가 넌지시 말했다. 그녀는 나비장 위에 놓인 손거울을 보며 공들여 눈썹을 그리고 정수리에 헤어피스를 붙여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직후에 그녀는 연립 뒤편에 있는 산책로로 산보를 나가곤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갈 때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면 그 바구니에 여름꽃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그렇게 모아온 생활을 말리고 습자지 사이에 넣은 뒤 압축하는 게 할머니 일과의 전부였다. 더워서요. 나를 빤히 보는 할머니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평소에는 그녀는 물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자주 나를 다그치곤 했는데 그날은 잔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젯밤엔 어디 갔다 온 거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더워서요. 나를 빤히 보는 할머니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평소에도 그녀는 물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자주 나를 다그치곤 했는데 그날은 잔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젯밤엔 어디 갔다 온 거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할머니의 물음에 숨이 턱 막혀왔다. 편의점에 다녀오느라 대답을 얼버무리며 빠르게 방으로 향했다. 예. 방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할머니가 다시 불러 세웠다. 담배 피운 걸 들킨 걸까? 긴장하며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건 언제 새긴 거냐? 할머니는 내 허벅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에 놀라 서둘러 바지를 끌어내렸다. 왼쪽 허벅지엔 손가락 3마디 길이의 작은 타투가 있었다. 대뾰족한 가시가 촘촘하게 달린 보랏빛 엉겅퀴. 허벅지에 길게 나 있는 흉터를 감추기 위해 처음으로 새긴 타투였다. 예전에요.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드냐?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멀뚱히 서 있는 나를 향해 할머니는 되물었다. 돈 얼마나 필요하냐고.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직접 새긴 거라. 내가?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내 허벅지를 자세히 살피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유튜브에서요. 그게 뭐냐?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라고. 그곳에서 타투 강습을 보고 따라했다고 나는 답했다. 관심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괜한 말을. 그녀는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젓다가 목욕 바구니를 들고 성급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문 밖에서 신발을 꿰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세로로 길게 난 우둘툴툴한 흉터가 만져졌다. 오래전 생긴 상처였다. 젖은 머리를 말리지도 않고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빗줄기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비몽사몽간에 묻자 나! 라고 할머니가 문 밖에서 대답했다. 남아있던 수마가 한꺼번에 달아났다. 한 달을 살았지만 할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허겁지겁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고 사는구나. 할머니는 방 안을 힐끗 둘러보며 말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 딱딱하게 마른 수건, 찌그러진 맥주캔, 칩거의 흔적들이 매트리스 주변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할머니는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다. 들어오라고 말해도 한사코 마다하며 고집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말을 고르더니 느닷없이 종이 봉투를 하나 들이밀었다. 봉투 안에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지폐가 뒤섞여 들어있었다. 12만 원이었다. 방을 비우라는 신호인가 싶어 급히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쭈뼛대며 말했다. 내 몸에도 그거 하나 새기고 싶은데. 할머니는 내 허벅지를 가리켰다. 타투요?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타투는 왜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지우고 싶은 게 있다.
그녀는 검지로 왼쪽 가슴을 지그시 눌러 보였다. 여기부터. 검지는 가슴을 지나 오른쪽 늑골 위에서 멈춰 섰다. 할머니가 입은 터틀넥 위에 가는 선이 생겼다. 여기까지. 할머니는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간 대고 있었다. 나도 문신이 있다.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 평소와 다르게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대는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는 새에 할머니는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가방을 열어 잉크와 일회용 니들을 꺼내고 코일 머신에 라이너 니들을 끼운 뒤 고정했다. 머신을 작동시킬 때마다 날카로운 구동음이 들려왔다. 니들과 팁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니프가 머신에 알맞게 결합되었는지 나는 몇 번이고 꼼꼼히 살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에 있던 타투 위에 새로운 타투를 더 씌우는 커버업을 원했다.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사람의 몸이 아닌 고무판에 몇 번 연습해 본 게 다라고 답해도 할머니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살성이 좋지 않았고 잔주름도 짙었다. 바늘이 들어갈 때 가해질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클 게 분명했다. 할머니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염려되었지만 그보다는 내가 저지를지 모를 실수 때문에 긴장되었다. 많이 아플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내게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괜찮대도. 고집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할머니에게 한풀 꺾여 결국엔 무엇을 새기고 싶냐고 물었다. 보통은 무엇을 새기냐? 좋아하는 문구나 그림 같은 걸 새기죠. 좋아하는 것. 할머니는 고민하다 나빗장 안에서 무언가 꺼내왔다. A3 사이즈의 두툼한 스크랩북이었다. 조심해서 봐라. 스크랩북을 건네며 그녀는 당부하듯 덧붙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화지로 감싸 보관한 아파와 마른 들꽃들이 꽂혀 있었다. 스크랩북에 보관된 꽃은 대체로 들에서 피는 꽃들이었다. 꽃과 풀은 저마다 생생했고 그 색이 온전했다. 할머니는 그 꽃들을 몸에 새기고 싶다고 했다. 전사를 몸에 찍기 전 나는 할머니에게 웃옷을 벗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옷을 벗지 못한 채 한참 머뭇댔다. 흉할 텐데. 기존에 있던 타투가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사람들은 커버업을 하곤 했다. 할머니도 그럴 경우라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주춤대는 할머니를 향해 나는 가볍게 말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 할머니는 터틀넥을 천천히 벗었다. 옷을 벗자마자 오른쪽 빗장뼈 아래 큼직하게 박힌 일어 레터링이 먼저 눈에 띄었다. 꾸소. 가슴부터 늑골까지 이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문신들은 누군가 장난삼아 한 낙서처럼 무늬도 엉망이고 잉크도 심하게 번져 있었다. 의미도 형태도 알 수 없는 문신들보다 더 눈길을 끈 건 심장이 있어야 할 곳에 심장 대신 붙어있는 인공 박동기였다. 할머니의 얇은 피부 밑에서 박동기는 붉은 불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흉하지?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몸 이곳저곳 엉터리로 새겨진 문신들에 적잖이 놀랐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바늘이 지나야 할 면적은 예상보다 넓었다. 숨을 고르며 전사액을 바르고 아파를 본뜬 전사지를 가슴과 빗장뼈 아래 꼼꼼히 붙였다. 외곽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손등으로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할머니의 가슴팍에 소름이 돋았다. 문신 흉 때문에 오래간 검고 굳은 피부가 피막처럼 얇아져 있었다. 바늘을 꽂은 코일 머신을 가슴에 가져다 대자 할머니는 몸을 움찔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내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살갗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큼 약한 세기로 코일 머신의 전압을 조절했다.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바늘이 피부에 빠르게 박히는 느낌이 조금씩 전달되었다. 할머니는 참을성이 좋았다. 중간중간 어깨를 움츠리거나 입술을 깨물긴 했지만 방해가 되진 않았다. 빗장뼈부터 천천히 꽃에 윤곽을 새겨 넣는 동안 그녀는 미동도 없이 꼿꼿이 누워 있었다. 사람의 피부는 고무판 질감과는 달리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 살의 감촉과 뼈의 단단함이 느껴질 때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맺혔다. 입을 앙다물며 통증을 참는 할머니보다 더 긴장한 건 나였다. 땀을 뚝뚝 흘리는 나를 할머니는 빤히 바라보았다. 아파요?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말을 이었다. 너 사과가 웃으면 뭔지 아냐? 네? 사과가 웃으면 풋 사과다. 그 말을 하며 할머니는 농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긴장 좀 풀어라. 그녀는 평소처럼 묵뚝뚝하게 말했다. 사과가 웃으면 풋 사과. 내가 들었던 농담 중 가장 싱거운 농담이었지만 그 말에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어졌다.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나는 테두리를 새겨나갔다. 험하게 새겨진 일어 레터링 위에 작은 꽃이 새겨졌다. 침착하게 고통을 참던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건 빗장뼈 부근의 외곽 작업을 막 마쳤을 때였다. 고르게 이어지던 호흡이 한순간 거칠어지고 인공 박동기가 기계음을 내며 깜빡였다. 괜찮으세요? 소리쳐도 할머니는 의식 없이 가쁜 숨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 틈으로 맑은 침이 줄줄 새어나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하게 괜찮냐고 되묻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몸을 뒤틀며 발작을 일으키던 그 순간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세탁기 안에 웅크리고 있던 요한. 창백한 그의 얼굴과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며 비명을 지르던 엄마. 집안에 쳐진 폴리스 라인. 눈앞에서 어른거리던 것들이 뒤엉키며 서서히 아득해졌다.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할머니를 향해 지르던 고함은 울부짖음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정신 좀 차려요. 소리치는 내 팔을 붙잡으며 할머니는 다급하게 무언가를 가리켰다. 나비장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다. 허겁지겁 서랍을 한 칸씩 뒤졌다. 서랍 가장 아래 칸에 소형 네블라이저가 들어있었다. 내가 그것을 찾는 동안 할머니는 물 밖에 오래 놓아둔 고기처럼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떨고 있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입술 주위엔 푸른 기운이 돌았다. 나는 서둘러 네블라이저를 할머니 입에 물렸다. 무릎이 달달 떨렸다. 후. 잠수를 하다 무트로 나온 사람처럼 할머니는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하. 그렇게 긴 시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다 보니 거칠던 숨도 서서히 잦아들고 판막의 기계음도 희미해져 갔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 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벗어놓은 터틀넥을 도로 입었다. 구식이라 그런다. 배터리가 고장난 후론 이렇게 숨도 안 쉬어지고 몸도 떨리고.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끝에 호흡곤란의 잔류가 묻어 있었다. 빗장뼈 쪽 라인 작업을 겨우 마친 후였다.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오류를 일으키는 박동기, 얇고 회복 속도가 느린 피부 때문에 작업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 같았다.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까지 지체될 커버업 작업을 할머니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장담할 수 없었다. 할머니, 힘들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물티슈로 빗장뼈에 묻은 피를 닦아내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왜? 돈까지 받았는데 물리려고? 그녀는 나를 살짝 흘긴 뒤 손거울을 이리저리 돌리며 타투를 비춰 보았다. 외곽분인 꽃들은 아직 조악해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녀는 거울을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작고 둥근 손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할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즈. 할머니가 말했다. 오즈. 뜬금없는 대답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당황한 나를 향해 할머니는 나직하게 덧붙였다. 오즈, 그게 내 이름이야. 사위가 어두워져 창밖으로 산의 실루엣만 간신히 보였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할머니는 내 손에 무언가 들려주었다. 꽃 모양 모나카였다. 고맙다. 뒤돌아서며 그렇게 말한 것도 같은데 하도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 딸기 향이 나는 모나카를 입에 넣었다. 달달한 찹쌀가루가 입천장에 끈적하게 들러붙었다. 혀로 살살 모나카를 녹여낼 때마다 자꾸 그림이 떠올랐다. 오즈. 할머니는 자신을 오즈라고 불렀다.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얼굴과 받침없는 부드러운 이름은 좀처럼 매치되지 않았다. 그렇게 오즈, 오즈 되뇌고 있으려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몸이 떠올랐다. 노인의 몸을 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늙고 주름지고 굴곡진 몸. 그 몸을 덮고 있던 유추하기 힘든 과거의 흔적들. 나는 스마트폰으로 할머니의 빗장뼈 아래 새겨져 있던 레터링의 뜻을 검색해 보았다. 구소, 똥, 대변. 이국의 언어와 그 뜻을 한참 동안 넋놓고 바라보았다. 잘못된 표기가 아닐까 싶어 다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뜻을 검색해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존재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뜻의 속어. 단어의 속어와 예문까지 너무나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쿠소, 쿠소. 번역기를 통해 일어 발음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이런 것을 할머니 몸에 새긴 사람은 누굴까? 끔찍하고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흉한 것을 본 사람처럼 나는 서둘러 팝업창을 닫았다. 모니카의 단맛이 여전히 입안을 감돌고 있었다. 이후에도 나는 할머니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간격을 두고 꽃을 새겨 주었다. 두 번째 작업을 하던 날은 처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다. 방에 있던 매트리스를 끌어 거실에 가져다 놓은 뒤 그 위에 할머니를 눕혔다. 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할머니는 지난번보다 편안해 보였다. 바람이 부네. 창밖을 보며 할머니가 말했다. 누워있는 할머니 뒤로 숲이 울창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맞부딪히며 쏴 하는 소리를 냈다. 청량한 하늘 아래 나무가 고요히 흔들리는 광경을 할머니와 말없이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나는 상의를 해 간단한 신호도 하나 만들었다. 숨이 안 쉬어지면 참지 말고 바닥을 치세요. 한 번 치면 괜찮다. 두 번 치면 멈춰라.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바닥을 한 번 쳤다. 그녀가 웃옷을 벗는 동안 나는 가방 안에서 코일 머신과 잉크 그리고 메트로놈을 꺼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할머니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귀를 가져다 댔다. 뭐 하는 거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더듬더듬 할머니의 말을 받았다. 자기 심장 박동이랑 비슷한 박자의 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풀어진다고 해서요. 할머니의 심박과 비슷한 속도로 메트로놈을 조종했다. 틱탁, 틱탁, 느린 박자로 바늘이 움직였다. 할머니 심장은 50bpm이에요.
말하며 좌우로 움직이는 추와 할머니의 가슴을 번갈아 가리켰다. 할머니는 미심쩍은 얼굴로 메트로놈을 쳐다보았다. 틱탁, 틱탁. 박자에 맞춰 메트로놈이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을 가슴 위에 얹은 채 추가 움직이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느리고 깊은 숨이었다. 메트로놈의 박자와 합을 맞추듯 박동기도 붉은 불빛을 내며 깜빡였다. 괜찮아요? 걱정되어 묻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바닥을 한번 쳤다. 50bpm의 리듬 속에서 할머니는 고요히 숨을 쉬었다. 빗장뼈에 새겼던 꽃의 윤곽을 따라 딱지가 얇게 앉아 있었다. 가렵지 않으세요? 참느라 혼났다. 할머니는 불평하듯 말했다. 긁거나 딱지를 떼어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꾸준히 보습 연고를 발라 반질반질해진 가슴팍을 나는 조심스럽게 쓸었다. 테두리뿐인 꽃 아래로 구소가 비쳐 보였다. 똥, 대변.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단어의 뜻이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댔다. 누가 이런 거예요? 느끌까지 이어진 문신들을 보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머리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온 말은 그대로 할머니에게 향했다. 왜? 궁금하냐? 할머니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적막한 집안에 틱탁 틱탁 하는 추의 울림만이 맴돌았다. 한때 이걸 약점으로 잡은 사람이 있었다. 빗장뼈를 만지며 할머니는 말했다. 덤덤한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공포와 좌절의 순간들이 할머니의 얼굴에 전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난 사람을 잘 믿지 않아. 팔짱을 마주 낀 채 할머니는 조그맣게 덧붙였는데 그 말이 왜인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박동기가 평소보다 옅은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으니까. 나는 입고 있던 조거 팬츠를 내렸다. 드러난 맨살을 보며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몸에 상처를 낼 때만 나를 봐줬거든요. 수없이 자위를 하고 피를 내고 응급실에 실려간 흔적들이 허벅지부터 치골까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모두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낸 상처들이었다. 타투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것도 상처를 내는 작업이잖아요. 왼쪽 허벅지의 엉겅퀴, 그 위에 새긴 도깨비 문양 타투, 치암 중죄 금일 참회, 오른쪽 허벅지의 한문 레터링, 상흔을 덮은 타투를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다. 이제 할머니도 나도 서로 약점 하나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나를 보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슬프게 일그러졌다. 양가슴과 늑골에 새겨진 문신들은 빗장뼈의 레터링보다 흐렸지만 면적이 넓어 전사를 찍고 외곽 작업을 하는 데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여야 했다. 꽃을 새기는 내내 할머니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전처럼 시시한 농담을 하지도 않았다. 화났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눈을 피할 뿐이었다. 약점이란 말은 사용하지 말걸.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침묵하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왼쪽 가슴에 꽃을 다 새기고 오른쪽으로 옮겨갈 즈음 박동기에서 삐삐삐 하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신호음은 메트로놈보다 훨씬 더 빠른 박자로 이어졌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바닥을 2번 쳤다. 나는 네블라이저를 꺼내 할머니의 입에 서둘러 물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오른쪽 가슴에 꽃 몇 송이를 새긴 채 작업은 맥없이 끝이 났다. 그 밤에도 할머니 방에선 숨죽이며 통증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얇은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캐리어를 열었다. 캐리어 맨 밑바닥, 겨울 옷 틈에 손바닥만한 액자가 숨겨져 있었다.
가압류 스티커가 붙은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었다. 액자 안에는 오래전 찍은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다. 붉은 복주머니를 쥔 요한과 그 애를 어정쩡하게 안고 있는 12살의 내가 담긴 사진. 쌍꺼풀이 없는 눈매나 콧대가 낮은 코, 그런 부분이 엇비슷하게 닮은 사진 속 남매를 보며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요한을 떠올릴 때면 나는 늘 숨이 막혔다. 드럼 세탁기 안에 있던 요한을 처음 발견한 건 엄마였다.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사인은 질식사. 밖에서 닫히는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세탁기 안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다고 담당 형사는 말했다. 요한은 또래보다 빨리 글을 익혔다. 벽에 붙은 한글 낱말 포스터를 또박또박 읽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며 알파벳을 외는 요한은 한없이 기특하고 영민한 아이였다. 요한이 5살이 되면서 엄마는 외조모의 귀금속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한창 호황을 타던 가게에서 주 3일을 일하기로 했던 엄마는 점점 시간을 늘려 주 5일, 손님이 많을 때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바빴고 요한의 육아는 자연스럽게 중학생이던 내가 전담하게 되었다. 누나, 갓 한글을 깨친 아이들이 그렇듯 요한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르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입꼬리랑 강아지 꼬리랑은 뭐가 달라? 훗은 꼭 모자 쓴 사람처럼 생긴 거 알아? 그 애가 종일 조잘대는 말, 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 쉼없이 갈구하는 애정을 다 받아주기엔 나 역시 어리고 모자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요한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방과 후엔 그 애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엄마를 대신해 학예회나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서툴게 동생을 챙기고 돌보는 하루가 반복되는 동안 내 몸엔 전에 없는 이상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실이나 화장실, 급식실 어디서든 쉽게 선잠에 빠져들었고 느닷없이 생리가 끊기기도 했다. 뜀틀 수행평가를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잠들어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과로인 것 같은데. 내 이마를 짚으며 보건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교사를 따라 나는 웃었다. 그때까진 나도 모든 증세를 단순한 몸살의 일종으로 치부했으니까. 이게 뭐야? 양호실 침대에 모로 돌아누운 나를 보며 보건교사는 소리쳤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머리 이곳저곳을 사사치 살폈다. 귀 뒤로 꽂은 머리카락을 들추자 두피에 듬성듬성 생겨난 동전 크기의 탈모반이 보였다. 정수리 근처와 뒤통수에도 탈모의 흔적이 퍼져 있었다. 혹시 집에서 학대받니? 조심스럽게 묻는 보건교사를 향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내게 일어난 증세가 육아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바닥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채 소리가 잦아들기를, 머릿속에서 뒤엉키는 과거의 잔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할머니의 호흡 곤란이 심해질수록 오래전의 기억은 선명해져만 갔다. 담당 형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다는 점, 그날 친구들을 집에 불러와 함께 술을 마신 점을 질책하며 매섭게 신문을 이어갔다. 술은 자주 마셨니? 그런 애들이랑은 언제부터 어울렸어? 취조 내내 나는 딸꾹질을 했고 술을 마신 건 그날이 처음이며 동생이 조용해 낮잠을 자는 줄 알았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대부분은 진실이었지만 아닌 것들도 있었다. 하얀 맥주 거품처럼 방 안에 가득 차오르던 웃음소리,
17의 쌉싸름한 비밀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기쁨. 처음 술을 마시던 그날 나는 애들 틈에 섞여 큰 소리로 웃고 호들갑을 떨며 관심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음담을 나누며 얼굴을 붉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었다. 맥주 한 캔을 비울 때마다 터져나오던 간지러운 비밀과 환호성은 요한이 방문을 열고 나를 찾을 때 뚝 끊겼다. 잠이 안 와. 거실에 불을 끄고 배와 등을 쓸어주어도 요한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방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고개가 그쪽으로 향했다. 나도 누나들이랑 놀면 안 돼? 칭얼거리는 요한을 나는 매섭게 흘겨보았다. 방 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나도 누나들이랑 놀고 싶은데 자꾸만 붙재는 요한을 내버려둔 채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문을 잠갔다. 요한은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나! 누나! 열어줄까? 친구들이 문 쪽을 힐끔대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한참을 이어지다 점차 잦아들었다. 문 쪽을 잠시 바라보다 나는 맥주를 들이켰다. 맥주는 시원했고 친구들은 웃고 있었고 불행한 일은 어쩐지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았다.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의 호흡은 평소처럼 차분해졌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고통을 엿들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정도로 고요히 숨을 쉬었다.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보던 할머니와 세탁기 안에서 웅크려 있던 요한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어둠 속에서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할머니 방에선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되새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